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조국 교수에 대해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이 유죄가 나온 영향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서울대학교에서는 조국 교수에 대해서 징계를 유보적인 듯한 모습이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린 건지 궁금합니다. 조 전 장관 반발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서울대학교의 파면 처분. 과연 왜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을 파면했을까? 그 뒷이야기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군요. 왜 이제서 서울대가 이런 결정을 했을까 궁금하다라는 의문입니다. 잠시 후에 그 의문도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원세계. 동아일보 1면 기사 함께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싱하이밍 대사에 대해서 조선을 농단한 위안스카이를 떠올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내정 간섭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싱하이밍 대사에 대해서 조선 국정을 농단했던 청나라 위안스카이를 언급한 겁니다. 강한 비판인데 중국의 적절한 조치를 기다린다라고 대통령실은 입장을 냈습니다. 괄호 열고 대사 바꿔라, 괄호 닫고 라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원세계, 위안스카이.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파면. 한국일보 8면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1심 실형 판결에 징계 급물살, 유죄 번복 가능성 없다라고 서울대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 조국 교수에 대해서 파면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난해 국감 때 이런 얘기 있었어요. 서울대가 제때 징계했다면 강의도 안 하는데 수천만 원의 봉급을 챙겨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서울대가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늪. 경향신문이 사면에 쓰고 있는 기사인데 어떤 늪을 말할까요? 검찰 탓, 언론 탓, 한동훈 탓, 탓. 민주당이 방탄을 덮으려 늪으로 헤매고 있다. 경향신문 어제 오늘 강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부결 후 SNS에 수사와 보도를 비판했다는 겁니다. 자기 잘못은 모르고 남 탓만 한다. 경향신문 비판하고 있습니다. 의원들도 지지층 결집에만 골몰하고 있다. 당 스스로 쇄신 의지를 꺾었다라고 경향신문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민주당의 방탄정당 늪을 비판했습니다. 아직도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방탄 결과가 나온 것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한동훈 탓을 하는 의원들이 꽤 많습니다. 한동훈 탓. 글쎄요, 국민들은 어떻게 볼지 두렵진 않을까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태양광. 중앙일보 4면 기사인데요. 태양광 함께 보시죠. 5천억 태양광 행시 동기가 짜고서 허가 도운 뒤에 시행사 대표로 협력사 전무로 갔다. 태양광 비리 의혹이 감사원에 의해서 드러났습니다. 그 전모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태양광으로 만든 비싼 전기를 한전이 억지로 사들였다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그 본질 아닐까요?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전 들고 나온 정법전 정혁진 변호사, 국민의힘의 원내수석을 맡고 있는 이양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주자
박용진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젊은 피 전윤기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때 징계했다면 강의도 안 하면서 수천만 원 월급을 받아갔겠냐. 지난해 작년 국감 때 나왔던 질타입니다. 서울대가 그만큼 늦장을 부렸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던 차에 이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함께 첫 번째 이야기 살펴보시죠. 조국 결국 파면, 좁아지는 선택지, 조국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데 서울대에서도 파면 조치가 내려지면 조 전 장관은 어떤 선택을 할지도 궁금. 기소 3년 5개월 만에 나온 서울대 징계 결과입니다. 파면 처분입니다. 어제 서울대 징계위가 교수직을 파면한다라고 의결했습니다. 교원 징계 중에 최상위 처분입니다. 확정 시에는 5년간 공무원으로 교원으로 임용이 될 수 없다. 퇴직금과 연금 수령에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자, 정법전, 이 파면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파면은 해임이랑 똑같은데 해임보다 훨씬 더 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파면을 갖다가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다 이랬어요. 똑같은 일을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이제 당하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서울대가 좀 너무했어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게 서울대학교인지 서울초등학교인지 모르겠어요. 아, 왜요? 아니 미적분도 아니고 1 더하기 1 같은 그러한 산수인데 이딴 문제 하나 푸는데 몇 년씩이나 걸립니까? 저는 저 서울대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반성할 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설명 조금만 더 해주세요. 모교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래봤자 이제 누워서 침 뱉기인데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국가공무원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형사사건으로 일단 기소가 되면 직위 해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직위 해제도 조금 늦었어요. 원래 대개 이제 기소되면 즉시 직위 해제가 되는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한 두어 달 정도 늦게 됐고 그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은 그때부터는 결격 사유가 돼가지고 파면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제가 여러 사건 해봤는데 기소가 되면은 즉시 징계위원회 열려가지고 1심 판결 나오기 전에 이미 파면이 되는 경우가 10이면 10, 100이면 99 이 정도 되거든요. 아니 그때 논란은 100번 양보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100번 양보해도 그간의 정도 있을 거고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잘 나갔던 분이니까 여러 가지 고려한다 치더라도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을 때가 벌써 한참 전인데 그 확정 판결 안에는 조 전 장관의 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의 의미도 있잖아요. 네네. 그때도 서울대가 미적거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서울대가 그때 당시 총장이 어떤 분이었냐면 전국 수석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물리학과 나와가지고 세계적인 학자다 그랬던 분인데 그렇게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궤변을 갖다가 늘어놓으신 거거든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울대 교수 중에 정말로 조국 교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세계적인 학자가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었냐면 성추행을 갖다 했단 말이에요. 몇 달 안 가가지고 즉시 파면을 해버렸어요. 조국 교수보다 훨씬 더 학문적으로 뛰어난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아무리 자기 사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이 사람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법원에서 가이드라인까지 다 준 그런 사건에 대해서 미적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파면을 갖다가 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조국 교수가 파면 빨리 당했으면은 국가가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가 법인화가 됐으니까 국가 세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의 세금과 같은 돈이 1억 원이 넘는 돈이 나갔다는 거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서울대 로스쿨에 학생이 150명이거든요. 그러면 곱하기 3하면 450명이라고요. 그 학생들이 형법은 민법, 헌법 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인데 형법 교수가 한 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한 20명, 30명 그 단위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케어를 받아야 될 학생들이 그게 안 되니까
몇십 명이 더 늘어나가지고 수업권도 방해하고 이런 일들이 국립서울대학교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단에 한국경제 제목이 흥미롭습니다. 이제서야 점점점 서울대는 조국 교수를 파면했다라는 기사 제목인데 그럼 왜 이제서야 이런 징계를 내렸을까? 서울대가 밝히는 근거는 1심 유죄 판결입니다. 조국 교수의 1심 유죄 판결입니다. 지난 2월 1심 재판 결과 나왔죠. 입시 비리, 감찰 무마 등 7개 혐의 유죄가 인정됐죠.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 입시 제도 공정성,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조 전 장관을 질타했습니다. 자, 그러자 서울대가 징계를 유보하고 있다가 지난 2월 1심 결과가 나오자 지금 파면 징계로 이어졌다라는 게 서울대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설명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국감에서도 서울대를 질타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총장님, 도대체 문재인 정부에 얼마나 큰 빚을 졌길래 징계를 제때 요청하지 않으신 겁니까? 조국 교수의 경우는 12개의 건수가 있어서 아직도 남아있는 시효가 있어서 오늘 지금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아직도 아니, 남아있다는 게 서울대에서 제때 징계를 했더라면 조국 교수가 강의를 단 1시간도 하지 않고 수천만 원의 봉급을 챙겨간다거나 이런 불의와 부조리는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수의 징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포괄적으로 징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실효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양수 의원님, 그때 이제 서울대 총장의 답변인데 교수의 징계는 신중해야 한다라는 답변이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교수의 징계는 신중해야 되겠죠. 그런데 조국 교수는 당시에 12개 혐의로 이제 조사를 받았었고, 그 다음에 그 7개 혐의에 대해서 기소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정경심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도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서울대는 그 5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파면이나 이제 해임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내부 규정에. 근데 장학금을 600만 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임 사유가 이미 여러 개 차고 넘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세정 그때 당시 총장이 징계위원회 자체를 열질 않았습니다. 뭐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그분들이 이거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이게 또 유지가 될 수 있는데 3년 6개월 기소가 된 지 3년 6개월 만에 이번에 이제 징계가 이루어졌는데 한 2년 동안 징계위원회 자체가 열리질 않아가지고.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세정 총장하고 조국 교수와 또 그다음에 그 당시 문재인 정부와 다 이렇게 뭐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래서 오세정 총장이 그렇게 미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결국 교육부로부터 오세정 총장이 당시에 이제 주의 조치를 받죠. 주의 조치를 받고 올 2월 달에 그 총장이 교체가 되고, 그리고 이제 올 초에 그 교체된 총장이 이건 정말 잘못됐다 해서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징계위원회에서 뭐 열어갖고 그냥 뭐 일주일이나 한 달 만에 결정된 게 아니고 4개월 동안 논의를 충분히 거쳐가지고 이번에 저런 해임 조치가 나왔습니다. 너무나 늦게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정의가 바로바로 실현돼야 국민들께서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 나라라고 느낄 텐데 너무 뒤늦은 정의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도 안타까워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의 뒤늦은 징계, 파면 결과가 나온 건데요. 이 파면 결과가 매우 늦게 나왔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은 최근까지도 북콘서트에서 서울대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고 월급을 받고 있었다. 근데 월급이 좀 작다라는 취지로 이른바 볼멘 소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장관님, 지금 아직은 교수직을 갖고 계시죠? 예, 제가 법적으로 기소가 되게 되면 그 직위 해제란 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표를 낼 수도 없고 강의도 못하고 월급은 뭐 10%인가 20%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뭐 형식적으로 나오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횟수로 만 한 4년 정도 그런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관두는 것하고 강제로 관두는 것하고 이 기분이 다르잖아요. 그죠? 자, 조 장관님께서 스스로 설사 관두더라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되기를 우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결국 스스로 관두지 못하게 됐군요. 파면당했습니다. 민주당은 입장이 어떻습니까? 박용진 의원님. 글쎄요, 이게 민주당이 당의 입장을 가져야 될 사안은 아니잖아요. 당내에서 좀 엇갈릴 것 같기도 하네요. 보니까. 그렇죠. 이제 개별적으로 판단들이 있을 수 있고 예. 어떤 분들은 아이고야 멸문지와 무한지옥 이라더니 이게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이 이 조치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 측이죠. 변호인단이니까 너무 성급한 결정이다. 뭐 갑자기 이럴 필요가 뭐가 있냐. 교원 그 징계 소청 심사도 하고 위원회도 뭐 신청하고 그리고 뭐 행정소송도 하고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로드맵을 또 얘기를 한 걸 보면 조국 전 장관 쪽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고 거기에 공감하는 의원들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절차라고 하는 게 사법적으로도 정해져 있고 또 서울대학교라고 하는 국립대학교에서 뭐 스스로 판단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민주당이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들께서 이걸 받아들이실 때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으니 이로 인한 파면 조치라고 하는 것이 뭐 늦었든 빨랐든 간에 그것 자체가 틀리거나 부당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리라고 봅니다. 예, 이 조치, 서울대 조치는 그대로 인정돼야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들립니다. 최고수의 파면 결정적인 이유는 뭐였을까? 몇몇 주간신문에서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바로 이건데 아까 이양수 의원 언급했던 건데 징계위의 판단 중에 딸 장학금 600만 원 수수 혐의가 이제 유죄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서 주요하게 교수의 파면 결정으로 갔다라고 본 거죠. 국립대학교인데 500만 원 이상만 뭔가를 받더라도 강한 징계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게 이른바 관행인데 그 금액을 이미 넘어섰다는 거죠. 딸 장학금 600만 원 수수 혐의. 장학금을 받을 대상이 아닌데 조민 씨가 장학금을 줬다는 거죠. 무언가 다른 목적 때문에. 그게 유죄가 나왔잖아요. 1심에서. 징계위 유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뭐라고 반발했을까요? 조국, 서울대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즉각 불복해서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의 반발. 그러자 여당에서는 조 전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당연한 결정이 너무 오래 걸렸음에도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 운운한다. 뻔뻔하다. 길 없는 길 운운하며 총선 꿈꾸는 일 없애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길 없는 길을 조 전 장관이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 그 이후에 소회를 밝힌 바 있죠. 길 없는 길. 총선 출마 아니냐 많은 분들의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서울대에서도 사실은 파면당했으니까 이제는 길 없는 길을 가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네. 민주당이 조 전 장관 출마를 두고 설왕설래 의견들이 좀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만 어느 정도 기류는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활동들은 보장을 하지만 정치적으로 출마를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조심스럽다라는 기류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출마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거잖아요. 사실 민주당이 공천을 주냐 안 주냐 혹은 무소속으로 나갔을 때 그 지역에 민주당이 성의 있는 공천을 하냐 안 하냐 이게 관건일 텐데요. 뭐 그래도 정치적인 의도를 품고 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조 전 장관도 아마 그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총선 출마는 조금 많이 내다본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오지 마라. 저는 안 나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더 훌륭하게 쓰일 곳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굳이 국회의원직을 받아가면서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예. 충분히 다른 활동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정치판에 들어오는 것이 오히려 더
본인한테는 칼이 될 수 있고 독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정치판에 들어오지 마라. 이미 사실 들어와 있죠. 이미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내년 총선 출마를 하면서까지 본인의 정치적인 이슈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예.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 윤석열 정부가 결국에는 조국 전 장관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돼 있으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 조국 국면에서 승리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또 한 번의 전쟁, 선전포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오히려 조국 장관한테는 독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문재인 노무현 정부 인사들은 이 조 전 장관의 출마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지도 궁금합니다. 들어보시죠. 아직 명확하게 본인의 입장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 과연 출마를 하실까? 저는 안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정경심 교수님의 사안도 좀 있고 예.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것에는 찬성을 하고요. 다만 직접 그것도 민주당으로 출마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보는 편입니다. 길 없는 길을 가겠다는 그런 조금 책임한 태도 이런 거로는 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정치적 판단이 사실은 얼마나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나쁜 영향을 미쳤습니까? 박용진 의원님,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잖아요. 네. 조 전 장관이 출마하려면,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는 조 전 장관 출마가 뭐가 문제냐 이런 분도 많던데, 의원 중에서. 예. 어떤 입장이십니까? 글쎄요, 출마는 본인의 마음이잖아요. 예. 자기 자유죠. 정치적인 선택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공천을 줄지 안 줄지는 우리 민주당의 선택이고 민주당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뭐 조국 장관이 그 이야기하신 길이 민주당의 길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다른 길도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 다른 길.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총선을 반드시 이겨야 되는 선거입니다. 어느 한 사람을 바라보고 어느 한 사람에 대한 뭐 애틋한 마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판단을 그르치거나 이래서는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쨌든 뭐 김남국 의원,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등의 최근에 논란이 됐었던 의원들이 탈당 조치, 송영길 전 대표마저도 탈당 조치하고 스스로 혼자 알아서 하도록 내보내는 것까지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정책 선택을 어떻게 하시든 간에 민주당으로서는 승리를 거둬서 윤석열 정부의 어떤 폭주를 막아야 되는 입장에 있는 제1야당으로서 이 선택을 민주당이 할 가능성이 별로 많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을 공천을 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그러면 그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판단들이 지금 많고 아마 뭐 지금으로부터 한 10개월 뒤에 총선인데요. 그 뒤에 뭐 판단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고 한다면 조국 장관의 출마는 본인의 선택과 자유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정말로 총선 승리가 절실한 상황에서 승리의 길을 갈 겁니다. 조국 전 장관께서는 없는 길을 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반드시 분명한 승리의 길을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양수 의원님, 네. 관악구 얘기도 나오고 박지원 전 원장, 민주당 복당했잖아요. 관악구에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네. 지금 원래 이제 조국 전 장관이 그 문재인 대통령의 황태자였죠. 그리고 또 후계자라는 얘기도 나왔었고, 그때는 뭐 민주당 의원님들이 조국 전 장관을 뭐 떠받들듯이 떠받들었었는데, 지금은 다들 출마한다니까 조심스럽다, 조심해야 된다, 함부로 결정하면 안 된다. 다들 지금 폭탄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돌변했다. 예, 폭탄 돌리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이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이유가 저는 참 안타까운데요. 그냥 당당하게 절대 출마하지 마라. 당에 해를 끼친다. 그리고 지금 재판받고 지금 실형 1심에 선고받았잖아요. 구속은 안 됐습니다만. 그럼 옥중 출마할 거냐? 뭐 이렇게 민주당에서 당당하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조국 장관 출마설에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 저분이 팬덤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개딸들이라고 하는 그 팬덤들이 그분들이 그대로 서초동 앞에 가서 정경심 무죄, 조국 무죄를 외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또 공격받을까봐 그분들에 의해서 당이 또 흔들릴까봐 지금 염려하는 것으로 좀 보이는데 이거는 민주당의 대응이 전 너무 소극적이라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조국 장관 출마하지 마라. 당신 대한민국에 끼친 해악이 너무 크다. 당신이 있을 곳은 감옥이고 거기에서 자중하고 자숙하고 해서 제대로 된 사람 되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출마설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우병우 출마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유상범, 당 차원에서 고려하지 않는 부분, 하태경, 당 공천 못 받을 거다, 천하람, 우 전 수석이 오면 여권 전체가 다시 탄핵에 간 부담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으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서울대학교의 파면 결정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전해드리겠는데요.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이 체포동의안 부결 표의 의미에 대해서 숨겨진 의미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석해드렸습니다. 후폭풍도 오늘 상당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더 두꺼워진 방탄의 벽.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SNS에 수사 탓, 언론 탓을 하고 있다라고 경향신문은 이 대표를 오늘 비판하고 있습니다. 심상치 않은 후폭풍. 20명의 특정 시점은 여전히 민주당 내부에선 이번 방탄은 한동훈 탓이다라는 얘기도 여전히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의 원로들이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정대철 고문, 내년 총선 승리 위해서 개혁적 면모 보여야지. 뭐 하고 있냐. 그 비명계의 조응천 의원, 당 지도부가 부결을 위한 작업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있다. 야, 의혹적인데 이원욱 의원, 이 대표의 선당 후사 정신, 물러나는 게 당으로서는 최고의 바람직한 모습이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SNS에 대해서 경향신문이 오늘 상당히 비판을 했는데 정법전 어떻게 보십니까? 이 뭐 수사 탓한다, 언론 탓한다, 부결이 됐고 방탄을 하고 있는데도 수사 탓, 언론 탓한다라는 게 경향신문 비판이에요? 근데 저는 조금 선관위하고 민주당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관위나 민주당 그 국회의원님들이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헌법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좋을 때는 헌법기관이고 책임지고 그거 할 때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책임이나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수출의 3대 품목이 뭐냐면요. 반도체하고 자동차하고 그다음이 뭐냐면 방산이거든요. 예. 그런데 또 하나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방탄. 지금 K방산이 유명한데 이제는 N방탄도 그에 못지않게 유명해진 거 아닌가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이제 한동훈 장관 가지고 자꾸 뭐라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장관이 믿고 싫겠죠. 하지만은 판사님이 유죄냐 무죄냐 피고인들에 대해서 선고를 할 때 검사가 마음에 안 들고 4가지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유죄로 할 거 무죄로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국의 국회의원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객관적으로 저 사람이 맞다 틀리다 법원 앞에 선 게 맞다 틀리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왜 이성만 의원이나 윤관석 의원과 다른 한동훈 장관이 말을 저런 식으로 하니까 내가 저걸 못하겠다 이런 식의 변명이 어떻게 통할 수 있을 것인지 참 좀 희한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조응천 의원의 의혹적인데 당 지도부, 이재명 대표 포함이겠죠. 당 지도부가 부결을 위해서 이른바 사전 작업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적인데 박용진 의원님, 네. 이런 의혹이 있나 봐요? 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가 부결로 몰고 갔다 이겁니까? 조응천 의원 얘기는? 글쎄 조응천 의원이 어떤 의미로 저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 본인들이 당사자들이 본인들의 무고함 혹은 억울함 이런 것들 소명하는 그 활동을 되게 적극적으로 하셨어요. 들어보면서 이해되는 부분들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열심히 하셨다. 민주당 전체적으로는 이 결과가 뭐라고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는 더 그 방탄의 늪에 지금 서서히 좀 잠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저는 한동훈 장관의 그 무슨 국회 모욕 발언 이런 식의 국무위원으로서의 그 좀 자질이 떨어지는 그런 태도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왜 저렇게 저는 그랬거든요. 이렇게 주변의 의원들한테 좀 부결시켜달라고 푸닥거리하네 이런 얘기를 또 했는데 그렇게 왜 저럴까? 저렇게 하면 오히려 안 좋은 효과가 있을 텐데 왜 저럴까 했는데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아주 훌륭한 검사 출신 아닙니까? 저는 제가 재벌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재벌들의 태도, 그다음에 재벌 총수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잡아내는 한동훈 검사와 그 그룹의 그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볼 때는 요즘 그 검사들은 왜 이렇게 수사를 못하지? 하고 약간 마음에 약간 불안함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저렇게 반영되는 것 같은 느낌. 왜냐하면 지금 20명의 돈 봉투를 받았다고 명수는 특정을 했는데 그게 누구누군지를 아직 다 못 밝혔어요. 그러면서 국회 와서는 20명 여기 있지 이렇게 얘기한 건 일단 질러보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법조를 출입했던 기자들 정도는 뭐 다 알고 있겠지만 저 정도를 하려고 하면 그게 누군지를 적어도 한 명 이상의 교차 증거와 증언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한 뒤에 한 명 한 명 소환해서 불러서 확인을 하고 나서 저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특정한 사람이 한 4-5명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일단 막 질러버리고 여기 20명 다 있잖아요. 여러분 투표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거의 이런 식으로 왜 저렇게 약간 모자란 얘기를 할까? 그건 아마 후배 검사들에 대한 불안감, 수사의 불안전성에 대한 장관으로서 그거를 읽어야 되는 구속사유에 대한 이유를 읽어야 되는 본인의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이 반영된 거 아닌가 싶고요. 아마 한동훈 장관의 저런 도발적 발언 때문에 약간 모자라고 불안해하는 그런 발언 때문에 의원들이 이렇게 표가 움직였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발언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아마 그거는 우리 여당에서도 똑같이 생각하실 거예요. 뭐 또 저렇게까지 얘기해야 하는 게 많이 있을 텐데 또 의원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이 수사의 불안정함은 한동훈도 우리 의원들도 똑같이 느꼈을 거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같은 질문 이양수 의원께도 드리겠습니다. 지도부가 작업한 거 아니냐. 조홍천 의원이 이렇게 말했는데 왜냐하면 반대표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몰표가 민주당에서 나온 건 아니냐라는 추정이 될 정도예요. 그런데 돈봉투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구체적인 녹취록도 있고 탈당을 했고 이 대표가 사과하고 검찰이 수사도 촉구했는데 조홍천 의원 주장대로라면 겉으로는 국민들 앞에 국민 여론이 들끓으니까 사과하는 모양새만 취해놓고 뒤로는 지도부가 방탄 작업했다라는 말을 조홍천 의원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괄호 열고 괄호 닫고로. 뭐 당의 내부에 있는 국회의원이니까 그 분위기를 뭐 당연히 알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언론에 이야기함으로써 당 지도부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라는 얘기를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제 민주당 의총을 하는 그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 참 부럽습니다. 저희는 그 회의실에 반 정도 차는데 민주당은 가득 찹니다. 근데 그 많은 수의 인원의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그때 하영재 의원 그때 사건 체포동의안 올라왔을 때 우리 정말 같은 동료 의원이지만 눈물을 머금고 당론으로 저 체포동의안 찬성하자. 그래서 국민들한테 우리 국회가 우리의 잘못을 우리 스스로 이렇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자. 그래서 하영재 의원이 그 체포동의안 통과돼가지고 판사 앞에 가서 영장 심사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구속영장을 발부 안 받았습니다. 기각했죠? 예, 구속영장 이제 기각했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민주당 의원님들이 과감하게 하영재 의원을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하셨어요. 다른 당 의원은 찬성합니까? 무조건. 근데 같은 당 의원이라고 찬성 안 합니까? 죄는 똑같거든요. 지금 저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도대체 국회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 국회가 그냥 비리를 비호하는 집단이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당명을 좀 더불어 비리 비호당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런 비아냥을 들으면 그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들 전부 다 공동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저 많은 숫자 가지고 맨날 법안들 그냥 자기 입맛에 맞는 법안 우리 당하고 상의도 안 하고 본회의 직회부해갖고 계속 거부권만 생산하게 만들잖아요. 도대체 저 많은 의석을 국민들이 왜 민주당한테 줬을까 다 후회하게 만들고 있어요. 저는 지금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번에 두 의원에서 4번의 한두 번도 아니고 4번 연장으로 이렇게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이렇게 방탄으로 임하는 거는 더 이상 공당으로서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
이 당에 저렇게 많은 인원이 국회 대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건 국민에게 정말 큰 무기가 되고 있다. 국민들을 위협하는 무기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의석수가 167석입니다. 그런데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는 155표가 반대가 나왔습니다. 부결표가. 물론 이 155표가 모두 다 민주당 의원들이 던졌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무기명이니까. 하지만 민주당 의원 모두가 155표를 안 던졌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겁니다. 무기명이니까. 어쨌든 굉장히 많은 민주당 내에서 부결표가 나온 건데 한 장관이 그랬잖아요. 돈 봉투 받는 의혹 20명이 이 안에서 캐스팅 보트가 될 거다. 공교롭게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반대표에서 20표를 빼면 결과가 좀 달라질 것 같다는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윤기 의원님?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지금 장관이 아니고 정치인이다라고 하는 거를 본인이 자명한 것 같아요. 좀 전에 박용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의원들의 투표, 그러니까 표에 내는 영향이 크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거부감은 굉장히 좀 심화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 20명 특정돼 있고 20명을 한 번도 소환 조사하지도 않고 근데 너네 20명 여기 있잖아. 라고 하는 것은 이거 행정가로서는 정말로 부적절한 행위, 그런 발언들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 정확하게 특정이 돼 있고 이 사람들이 소환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이 투표에서 빠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 뭐 논리 연계의 개연성이라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이겠지만 하나도 조사하지 않아 놓고 이미 확정적으로 이 범죄자 소굴들아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거부감은 확실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을 행정가로 보기보다는 정치인으로 봤었던 것이고 여기에서 거부감들이 지금 뭐 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도부에서 이재명 대표 지도부가 부결을 요청했다 그리고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여의도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민주당 지도부는 가결에 대한 어느 정도 방점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도부의 움직임이 의원들한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뭐 반대표를 찍어라, 부결을 찍어라라고 했던 것은 조금 먼 이야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이 아닐 것이다. 네, 사실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소명이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그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나와가지고 신상 발언을 할 때도 친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밝혔겠지만 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야를 떠나서 친전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던 것이고 문자도 몇 번 보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구명 운동들이 실제로 의원들의 표심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본인의 억울한 부분들을 잘 어필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지 이거 지도부가 움직여서 그렇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박용진 의원님, 민주당 의원들의 메시지가 좀 혼란스러운데 모든 조간 신문들이 어제 다 민주당을 비판했어요. 국민들도 민주당의 방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스스로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해요. 왜 아무도 사과 안 합니까? 민주당 의원들 나오는 메시지가 다 한동훈 지적인데 뭐 한동훈 잘못됐다는 건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인데 왜 민주당 사과 안 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탄에 이렇게 빠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무슨 뭐 당 지도부나 당 대표는 아니니까 당을 대표해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보시겠구나.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왜 이렇게 그런 방탄 비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단을 개개인적이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들 생각이 좀 다른 거는 같아요. 그렇군요.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동훈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저런 말씀을 하시려면 여기 20명의 범죄 혐의자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투표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실 거면 법률가로서나 법무부 장관으로서나 그러면 다음 조치를 취하셨어야 맞다고 봐요. 그 죄와 연루되어 있거나 의심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자신들 스스로 제척되어야 된다고 하는 국회에서 투표할 때요. 심지어는 있잖아요. 이성만, 윤관석 의원은 그럼 저 투표를 안 했을까요? 하영재 의원은 투표 안 했을까요? 다 투표했어요. 본인들이 범죄 혐의가 명확하게 드러나다고 있는 그런 혐의가 있는 그 체포영장 혹은 구속영장 청구서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무책임하게 선동만 하고 그다음에 아무 제도적 조치를 안 취해? 제가 법무부 장관이면 앞으로 국회에서 이런 표결을 할 때 국회의원 중에 그 당사자 혹은 공범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하는 사람들은 이 제척사유다라고 하는 그런 법안을 내세요. 제도 개선을 할 생각을 안 하고 그거를 와가지고 푸념이라는 법무부 장관 그런 꼴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
본인이 법안을 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고, 심지어는 국회에서 했었던 그 표결 결과를 놓고도 권한쟁의 심판까지 했었던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투덜투덜만 그만하시고요. 이렇게 정확하게 제도 개선을 위한 그 노력 이런 걸 하세요. 그게 법무부 장관이지 여기 와서 투덜투덜 저기 와서 투덜투덜 기자 앞에서 쫑알쫑알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국민들 보기도 피곤하고 국회도 국무위원들도 다 제도 개선을 위한 그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세금으로 월급 받잖아요. 그 역할을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정혁진 변호사님 똑같은 질문 정 변호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한동훈이 말을 얄밉게 해요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은 뭐 익히 이해가 되고 뭐 잘 아는데 민주당은 지금 자당 소속 의원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방탄을 했잖아요. 체포동의안에서. 남의 당 의원은 체포동의안 통과시켜주고. 그리고 이 건은 결과적으로 강내구 씨는 이정근 씨는 구속이 됐어요. 권력이 없는 사람은. 같은 건인데 국회의원인 이유로 이분들은 구속을 면하게 된 사유인데 당 지도부, 당대표 왜 이 방탄 결과에 대해서 일절 유감 표명이 없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정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국민들 떠나가지고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실 분이 한 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송영길 전 대표. 내가 국회의원 계속 유지하고 있었으면 나도 방탄의 대상이 됐을 텐데 강내구처럼 내가 구속이 안 되고 강내구처럼 구속되지 않고 나도 그럴 수 있었을 텐데라고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한 게 제가 봤을 때 그게 어떻게 정치입니까? 산수지? 간단하잖아요. 6천 나누기 300하면 20명이잖아요. 누군지 확정은 안 돼도 저 안에 들어있는 사람 중에 20명 정도는 봉투를 받았을 것이다라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녹취록 등을 통해 가지고 확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동훈 장관이라고 해도 제가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라고 꼭 찍지 못하더라도 20명 정도는 봉투를 받은 게 맞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일단은 저기 있는 분들 중에 최소한 20여 분은 이중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국회의원, 두 번째 피의자. 피의자면 피의자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피의자 대접을 받아야지 내가 국회의원이니까 피의자 대접 받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불체포 특권은 시대적 존재의 의의를 상실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걸 다 떠나서 이제 87년도에 우리나라 헌법 제정됐을 때만 해도 군부 독재 끝자락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필요할지 몰라도 이제는 그 다음에 생긴 게 뭐냐면 영장 실질 심사가 생겼기 때문에 옛날처럼 검사가 이렇게 하면 무조건 영장 발부되던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저 빼고 다 의원님들 3분 계시잖아요. 내년에 다 당선되실 것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분들 저 중심으로 해가지고 개헌 발의해서 5.18도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거 불체포 특권 삭제하고 그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게 헌법의 29조 2항이 문제가 되거든요. 모든 헌법학자들이 문제 삼는 거 그런 것들 좀 싹 정리해가지고 내년엔 좀 제대로 된 그런 국회가 성립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언급하신 한 장관의 그 발언은 바로 이 발언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표결하신 범죄 사실의 핵심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의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겁니다. 그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됩니다. 지나치다! 자, 이 한동훈 탓이 여전히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장관의 이제 발언이라고 하는 것이 계산된 발언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자극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0명을 특정하고 20명이 돈을 받았다라고 규정을 하고 받은 사람이 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논리를 펴는 것이 과연 근거가 있나?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를 대표하는 의원들에게도 좀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다 그냥 범죄 집단 하에서 발언하는 모습이 저희뿐만 아니라 아마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동의할 겁니다. 자, 박성준 의원 이야기 들었는데 공통적인 것은 다 민주당 의원들이 다 한동훈 지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당 지도부든 민주당 현역 의원이든 이 거듭되는 방탄에 대해서는 국민들 앞에 우려를 표하는 구체적인 메시지는 없다. 현 상황은 그런 상황인데 왜 그럴까요?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체포동의안을 없애겠다, 없애야 한다.
특권위에 군림하는 국회의원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가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재명 대표가 된 뒤로 계속 그 체포 동의안 덕에 지금 본인도 지금 살고 당도 여러 의원들 살고 계신데 그게 진짜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는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다른 그 의원들이라든가 당의 정의를 세우고 당의 어떤 윤리 도덕 이런 걸 세우는 것 자체가 지금 불가능해진 정당이 돼버렸어요. 지금 많은 그 민주당의 원로들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한 발 물러나야 된다. 여기서 한 발 물러난다는 얘기는 대표직 내려놓으라는 이야기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 있는 한 뭐 본인 체포동의안 오면은 본인이 방탄을 해야 되니까 다른 의원들에 대한 뭐가 나타나도 다 방탄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체포동의안 없애자 이런 얘기도 지금 뭐 개혁적인 얘기도 과거에는 했습니다만 이제는 쑥 집어넣고 말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고 지금 그 당의 비명계 의원들이나 그다음에 당의 원로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이야기하는 거를 이재명 대표가 듣고서 물러난다면은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저는 뭐 또 어떻게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안 물러나고 계속 있다. 그러면 내년 선거가 원래는 윤석열 정부가 2년 끝나고 3년 차 되는 해에 맞이하는 선거라서 현 정부가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중간 선거 평가가 원래 되는 선거인데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있다가 안 물러나면은 내년 선거는 이재명 대표 심판 선거가 된다. 저는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도 이걸 잘 알 텐데도 전혀 움직임이 없는 거 보면은 너무 뭐 본인 살기에 급급한 모양새만 보이는 거 아닌가. 물론 우리 박용진 의원과 전용기 의원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당내에서 올바른 목소리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당에서는 민주당의 방탄이 이스라엘이 만든 아이언 돔으로 진화를 했다. 흥미로운 얘기도 했군요. 그러니까 방탄은 그냥 총알만 탕 막는 건데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은 온갖 걸 다 막잖아요. 아이언돔 수준이다라고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웃지 못할 우픈 이야기군요.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주제 공개하죠.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발언 논란. 그 발언의 판을 이재명 대표가 깔아줬다라는 논란도 같이 일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섰어요.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 외교적으로 굉장히 결례가 되고 무례한 발언이다라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뭐라고 비판했을까요? 외교관으로서 우호증진 태도 있는 것이 의심된다. 조선 국정을 농단한 청나라 위안스카이를 떠올리게 한다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어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싱하이밍 대사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중국 대사라고 하니까 2인자라도 되는 줄 알고 못 만나서 안달난 부분이 있는데 예의주시하고 경계해야 한다라는 언급되는데요. 이재명 대표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정법전, 네. 청나라의 위안스카이, 조선 국정을 마음대로 농단했던 뭐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원색에 비유하는 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근데 이제 어떤 지금 대통령실이 용산에 있지 않습니까? 1882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역사책에 보면 이모군란이라고 군대에서 반란이라기보다 어쨌든 프로테스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스스로 해결을 못하니까 조선이 청나라를 끌어들였어요. 그때 청나라 끌어들였을 때 온 사람이 누구냐면 오장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휘하에 원세계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원세기가 몇 년생이냐면은 1859년생이에요. 1882년에 왔을 때 원세계가 우리 나이로 23살이었어요. 그러니까 23살에 왔는데 오장경 돌아가고 그 원세계가 이른바 감국이 돼가지고 나중에 감국이 뭐냐면은 총독하고 비슷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3살에 이등방문 이토 히로부미하고 비슷한 역할을 원세계가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역사책을 갖다 보면은 정말로 그냥 뭐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 마음대로 잡아다 죽이고 별별 악행을 갖다 많이 했고 문제는 뭐냐면
1882년에 그 청나라 군대가 주둔했던 데가 어디냐면 그게 용산이에요. 청나라가 주둔했던 데가 이제 한일 합방이 되니까 일본군 주둔하고 그러다가 이제 6.25 나면서 미군이 주둔하고 해가지고 1882년부터 지금까지 서울 수도 한복판 용산에 외국 군대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형 이름 뭐였죠? 해명이 한자로 해명이었는데 지금 중국 대사하고 원세계하고는 사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저 중국 대사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긁은 것은 사실이고 여기에 대한 해명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판을 깔아준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 어떤 적절한 그런 그 해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사실은 대사면 보통 통상 상대 국가의 외교 관계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대사를 파견하는데 이 대사를 아그레망을 하잖아요. 이양수 의원님. 처음에 대사를 보낼 때 외교국에서 이 대사를 받아들일지 말지를 아그레망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절차와 동의를 구하는 건데 이 정도면 보통은 중국이 대사를 바꿔야 하는 것이 외교적 관례 아닙니까? 싱하이밍 대사는 한국에서 이제 대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죠. 예. 저렇게 오만하고 거만한 자세, 그리고 그래도 민주당의 당대표면은 그래도 정가에서는 또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인데 그분 앞에서 대한민국을 비난하는 얘기를 저렇게 거침없이 이야기한 거. 이재명 대표가 그런 판을 깔아준 것도 잘못이지만 아무리 판을 깔아줬다고 해서 싱하이밍 대사가 대한민국 국민들 다 보는 앞에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거 정말 화가 나는 일입니다. 저는 저 정면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막 뭐라고 그러고 싶진 않아요. 이용당한 거예요. 이용당할 짓을 한 거는 잘못했지만 싱하이밍 대사가 훨씬 더 잘못한 거죠. 이 국익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하나 똘똘 뭉쳐야 됩니다. 중국을 상대하든 일본을 상대하든 미국을 상대하든 여야가 뭉쳐야 됩니다. 그 외국 사람 만나갖고 우리 대통령 뭐라 그러면 안 되고 우리 야당 대표 뭐라 그러면 안 됩니다. 국익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 되고요. 우리끼리는 의견 충돌이 있어서 싸울 수 있지만 저 싱하이밍 앞에 놓고서 우리가 분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싱하이밍은 사실 중국의 그 계급으로 보면은 한 국장급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뭐 정무직도 아니에요. 장차관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 당의 당대표를 모시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저런 말을 막말한다는 것은 저 사람은 외교관으로 자격이 이미 상실한 거고 우리 국민들한테도 신뢰를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빨리 저분을 소환하고 다른 분을 선정해서 우리한테 아그레망을 보내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지금 중국의 태도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 중국의 그 관영지인 환구시보 같은 데서 싱하이밍을 엄청나게 지금 보호하는 역할을 하면서 오히려 우리 정부를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정말 그 우리 오랫동안 우리나라가 중국의 그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중국 때문에 겪었는데 이것을 또다시 재현하려고 하는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거든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중국은 얼굴이 두껍고 얼굴이 검은 그런 외교 전술에서 벗어나서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고 국제 질서에 부합한 행동으로 외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도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서 싱하이밍 대사에게 뭐라고 했어야 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배팅 관련 해서는 안 될 발언이 나왔다. 싱 대사는 과거에도 그랬다. 이 대표가 그 자리에서 문제점을 바로 지적했어야 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어제 전재수엔 나와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네. 비공개된 발언 중에 혹시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저거를 그냥 듣고만 있었냐, 듣고 항의 비슷한 걸 했냐? 글쎄 그걸로 확인은 못하겠고요. 저는 일단 싱하이밍 대사가 그로서는 작심한 어떤 본국의 의중을 담아서 작심한 발언, 무례한 발언, 그리고 무리한 발언을 한 거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좀 과하다,
적절치 않다. 우리 서로 상호간에 인사 나누고 만찬하는 자리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렇게 좀 지금 박았어야죠. 친명계 의원들조차도 이 대표를 이용해 먹은 거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이 대표 입장에서는 이용 당한 건데 업어쳤어야죠. 뭐라고 한마디 항의는 하고 왔어야죠. 유도처럼 업어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순발력이 있는 정치인인데 좀 그런 부분은 아쉽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걱정이에요. 이렇게 해프닝으로 지나갈 수 있고 야당 대표가 좀 아쉽다 그리고 이제 끝날 수 있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이 위안스카이를 이제 소환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중국이 대한민국을 속국 취급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얘기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를 언급한 부분도 있어요. 이 지금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가 판을 만들어줬다라고들 많이 그러시는데 대통령이 지금 판을 키우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중국과 그 대사와 어떤 뭐 이렇게 뭐 정치인들 사이에 대사와 언론 사이에 벌어지는 이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장하고의 싸움으로 그리고 이거를 중국도 국가지도부가 직접 나서서 이제 이거를 하기 시작하면 아마 상당 기간 싸드는 저리 가라 하는 수준의 양국 간의 냉랭한 상황이 갈 겁니다. 여전히 우리 기업들 중국에 많이 투자하고 있고 중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핵심 전략산업이라고 얘기하는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서 미국의 줄줄줄 따라가는 것도 솔직히 저는 그 기분 나쁘지만 중국에 있는 삼성 반도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미국이 우리 SK에 팔아먹은 그 반도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공장 11조 주고 샀는데 그 공장들을 어떻게 할 거며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 있으세요? 그거 없이 이렇게 판을 키워요? 그럼 쓰겠습니까? 마치 저는 이게 혹시라도 야당 대표가 여기 걸려들어서 옳다구나 잘됐다 한번 골탕 좀 먹어봐라 하는 그런 수준에서 이 문제 판을 키우고 있는 거라면 진짜 큰일입니다. 아까 뭐 이모군란 사례 얘기하셨는데요.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국내 저항 세력 중인 그 갑오 농민 전쟁 당시에 동학 농민군들 당시 조선 정부가 그 일본 끌어들여 가지고요, 그 중국 끌어들여 가지고 그 동학 농민들 자기 나라 국민들 백성들을 그 진압한 거 아니에요? 사륙하라고. 이런 일들을 벌어뜨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잘못되는 완전히 구한말로 가는 그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판을 그렇게 키우시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대표 잡으려고 국익을 말아먹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다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그 차분하게 대응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야당 대표 잡으려고 대통령실이 판 키우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아까 모두에 저는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기보다는 싱하이밍 대표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 국익과 외교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여야 없이 똘똘 뭉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제 야당의 경우에는 자꾸 대통령의 태도를 문제 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대통령과 싱하이밍과 중국의 태도를 보면 중국의 태도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싱하이밍은 그 중국의 태도를 국내에 와서 밝히는 거고요. 그 싱하이밍이 그냥 싱하이밍이 아니고 저 사람이 그 외교부 국장 정도 되는 사람이 본국 생각 없이 막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중국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한국이 한미일 그 안보를 강화하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중국에서 지금 굉장히 불쾌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싱하이밍 시켜갖고 한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야가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가 공분하고 똘똘 뭉쳐야지만 이 중국의 경제를 볼모로 한 이런 협박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당당하게 대처를 해야지만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것을 잡고 우리의 주권을 침해받는 일이 없는데 여기에서 자꾸 대통령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여야가 나눠지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이제 분열의 늪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중국에 제대로 된 대응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 비난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책임 돌리지 말고 우리 여야가 똘똘 뭉쳐서 중국의 지금 이런 대한 외교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지적하고 함께 대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보태면 저 전적으로 공감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니 왜 대통령께서 겨우 국장급 정도의 이런 대응에 대해서 외교부 대변인이 있고요. 거기도 국장급이잖아요. 그렇게 대응하면 되고. 그리고 외교부 대변인이
그야말로 우리 전문용어로 조지면 되잖아요. 그거 가만 놔두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막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거기 띄워놓고 그다음에 차관이 있어요. 차관이 초치해가지고 불러다가 또 하면 되는데 그것도 띄워놓고 박진 장관이 얼마나 균형 감각을 갖춘 장관 아니십니까? 그분이 하시면 되고 안 되면 총리가 하면 되고 안 되면 한동훈 장관 시켜서 하든가. 근데 왜 갑자기 대통령이에요? 청와대 대변인도 그렇게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거를 소개하는 청와대 참모진의 이 정무적 감각, 국제적 감각,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야당으로서 정말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지 우리 대통령 비판하려고 드리는 말씀까지는 아니에요. 예. 자, 이 모든 발단의 시작은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대사를 찾아간 데서 발단한 건데 왜 간 겁니까? 그러니까 뭐 목적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를 대응을 해야 되는데 중국이랑요? 중국도 지금 대응하고 있죠. 왜냐하면 러시아는 할 말 없거든요. 러시아는 지네들도 핵 오염수 방류하다가 일본한테 걸려가지고 일본한테 엄청 된통 깨지고 국제해양재판소 갈 뻔해가지고 러시아는 할 말이 없는데 중국은 결국에는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태평양의 많은 도서국들도 지금 일본에서 해양 오염수 방류하지 말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뭐 중국도 같이 비판을 하자고 하니 거기에 가서 우리도 뭐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겠다 하고 간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용당한 거 맞죠. 근데 여기에서 미끼를 문 거는 대통령실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대통령이 잘못했다라기보다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그 참모진들이 진짜 정무적 판단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은 당연히 열받죠. 그리고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 어떻게 하면 한번 잡아볼까 하는 계속 그는 생각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이때 이용당하지 말고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가 중국이 던진 미끼를 물지 맙시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지 맙시다라고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관들이나 행정관들이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방치했고 이재명 대표 잡는데 함께 들어가서 이렇게 중국 싱하이밍 대사의 미끼를 문 게 저는 나중에는 국익에 굉장히 좀 큰 타격이 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중국에서 나중에 대통령 발언을 가지고 뭐 청나라 얘기를 한다고 당신들 문제 있어라고 지적하면은 아니 당신들이 대사를 통해서 먼저 하지 않았냐 우리가 이 말 할 겁니까?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싱하이밍 대사는 국장급인데 국장급의 이야기, 국장급이 미끼를 던진 것 같고 우리 대통령이 물었어요. 그거 가지고 중국이 지적을 했을 때 국장 핑계를 댈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대통령실의 정무적 판단이 저는 굉장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잘못한 거는 중국 잘못한 대로 지적을 하고 우리도 앞으로 더 똘똘 뭉쳐서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길에는 같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실도 조금 절제할 필요가 있다. 라는 두 분 야당 의원들의 말씀이었습니다. 혹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대사의 저 발언에 대해서 추후라도 혹시 항의를 하거나 경고를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아마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당내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검토 중이지 않을까 하고 추측하는데 만약에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우리 돌직구쇼에서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중국 외교부의 초청을 받았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어떤 의원들일까요? 김태년, 홍익표, 고용진, 홍기현, 홍성국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 중입니다. 12일에서 16일 체류 중국 정부와 재계 인사들 만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당 의원들은 없군요. 코로나19 종료 후 중국 경제의 실상을 보기 위해 대책위 차원에서 오래전에 계획한 일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논란과는 별개로 방중 중인 거군요. 여당 의원들은 왜 안 간 거죠? 저게 사실은 이제 원래는 이제 양국 간의 뭐 경제 협력 그다음에 뭐 그런 거 차원에서 그 민주당 의원님들끼리 이제 계획을 해서 가기로 했던 건데 한국 일본은 통야 봉여 전략에 휘둘릴까 우려된다. 야당을 통해서 여당을 봉쇄하는 전략에 휘둘릴까 우려된다라고 좀 약간 비판적으로 쓰긴 했는데. 예. 그러니까 시기가 뭐 이제 원래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시기하고 맞물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방문을 꼭 지금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아마 본인들의 고민도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서 어쨌든 뭐 중국에 진출되어 있는 우리 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국 기업들과 좀 만나서 교분을 쌓고 원래 계획된 거니까 가겠다 그래서 이제 간 건데 이제 가서 잘하셔야 됩니다. 뭐 가는 것까지 막을 수 없겠지만 가서 혹시라도 이제 중국에 이용당하거나 중국의 홍보의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말 한마디라도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말을 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또 이용당하면서 갈라치기 당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뭐 과거에 북한이 통미봉남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그 뭐 통일전선 전술에 있는 거죠. 공산당들이 항상 쓰는 그런 전술이니까 야당하고 통하면서 여당을 이렇게 좀 봉쇄한다라고 하는, 여당을 좀 몰아세우려는 그런 데 이용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합니다. 사실 그 지난 3월에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갔을 때 아니게 중국이 우리나라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중국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왜냐? 대통령이 미국 가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또 가까운 모습, 이런 모습 보여줄 때 중국은 의전설 2위인 국회의장을 자기네 나라 초청해서 뭔가 보여주고 싶겠죠. 그런데 우리 국회의장께서, 김진표 의장께서 국익을 위해서 대통령이 나가고 이렇게 계신데 가는 게 마땅치 않다라고 생각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밝히시지 않으시면서 그 방문을 초청을 응하지 않았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현명한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좀 이번에 의원들이 저는 뭐 좀 더 현명하게 대처를 해주실 것을 주문하고, 절대 좀 이용당하지 않고 뭐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고 거기에 가서도 그런 노력과 발언해 주시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년 의원 등이 뭐 굉장히 베테랑이고 무게감도 있으니까 아마 잘하고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그리고 굉장히 논란이 될 의혹으로 아마 번질 이슈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열리라는 감성은 이번에는 태양광 비리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그런데 꽤 많은 비리 의혹이 이번에 걸러졌습니다. 정부가 하는 신재생 사업, 즉 태양광 사업을 호재로 여기고 개인의 이속을 늘리기 위해서 주머니를 채웠다라고 의심되는 사례가 꽤 많이 적발된 건데, 오늘 많은 조간신문들이 이 의혹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앞다퉈서 자, 먼저 감사 결과 내용부터 좀 함께 보시죠. 신재생 에너지 사업 비리 의혹, 중앙부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민간업체와 결탁해서 특혜를 주고받은 비리 의혹들이 이번에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공공기관 8곳, 임직원 250여 명, 차명법인을 설립해서 직접 태양광 장사를 했다. 정부한테 보조금 받고 태양광 장사해서 전기 만들어서 한전에 팔고, 자, 이러면 안 되죠. 중앙부처 전직 간부급 공무원, 지자체장 등 13명을 직권남용, 보조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요청했다라고 감사원은 밝혔고요.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람만 상당합니다. 인원수가 상당합니다. 그 가운데 지금 뉴스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태양광 사업 결정 라인을 철저히 조사하라라고 공직기강에 지시를 했다라는 대목도 지금 뉴스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지난해 9월에 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권 카르텔을 언급한 적도 있었죠. 들어보시죠. 국민들의 이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될 돈들이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고,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리 의혹 사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태양광 업체 청탁한 공무원이 그 회사 대표로 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충남 태안군 안면도 태양광 민간업체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A씨에게 부지 용도를 변경해달라고 청탁을 했다라는 의혹인데, 저 부지가 잘 바뀌지 않는 부지인데 공무원이 바꿔줘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과장급 공무원 B씨가 유권 해석을 합니다. 결국 과장급 공무원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A씨는 청탁을 받고 주선을 했고, 과장급 공무원은 불법으로 유권 해석을 해줘요. 용도 변경을 해준 거죠. 태양광 시설 설치가 가능해지도록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은 대표이사로
그 유권 해석 내린 공무원은 협력업체 임원으로 취업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군산시장도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군산시 입찰 공모, 사업 참여 조건, 신용등급 A 이상, 시공사 연대 보증. 그런데 강임준 군산시장은 고교 동문이 운영하고 있는 건설사 조건이 충족 안 되는데 계약을 체결해 줬다는 겁니다. 연대 보증 조건 제시한 금융사와는 계약을 해주셨다. 금융사 변경으로 110억 원 손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 대표와 자치단체장이 동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혜 제공했다는 주장은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반박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의 정법전. 네네. 왜 이렇게 태양광 시설이 우후죽순 늘어나나 싶었고 제가 사실 취재한 부분도 있었는데 태양광 시설이 한번 폭우가 들이치면 태양광 시설의 많게는 절반 가까이가 기능 불능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사례에 대해서 저도 탐사 보도한 적도 있었는데 근데 이 뒤에 이렇게 비리 의혹과 이권 카르텔이 있다면 그것은 안 될 일이죠. 왜냐하면 보조금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뭐 보조금도 보조금이지만 제가 속상하고 저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시골에 노는 땅 있으면 태양광 하라고. 그래서 무슨 태양광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태양광을 하면 몇 년 뒤에 지목이 변경이 된대요. 그러니까 땅값이 오른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신재생 에너지가 당연히 필요하죠.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그게 필요한데 그런데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해도 이건 너무 지나치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왜 원전을 고사시키면서까지 태양광 에너지를 갖다가 하나. 그만큼 원전을 대체할 만큼 태양광이 가치가 있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미 이제 뭐 유명한 사람들 비리에 얽혔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감사 결과 나온 거는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중앙부처는 중앙부처대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로. 그다음에 중앙부처의 그 서기관이 저는 뭐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 이제 그 정년 퇴직하실 그런 분들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행시 출신의 엘리트 서기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태양광이 얼마나 먹거리가 됐으면은 정말로 그 전도가 양양한 창창한 그런 엘리트 행시 출신 서기관이 자기의 직을 버리면서까지 갈 정도로 그렇게 돈이 되는 거였나. 그러니까 태양광에 세금이 녹은 건 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녹은 거 아니냐. 저는 그래가지고 이게 제2의 햇볕 정책이었나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어가지고 뭐 늦었지만 어쨌든 빨리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명이 국민들한테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에너지 정책 사업에 대한 평가를 내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국민들마다 의견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차치하고 태양광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했던 공공기관 8곳 소속 임직원 250여 명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뒤로 하면서 정부 보조금을 눈 가리고 아웅하고 전기 생산해서 한전에 팔아먹고 이건 불법이라는 거죠. 박윤진 의원님. 예, 물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부의 보조금은 그냥 이코로 국민 세금입니다. 국민 혈세인데 국가 정책은 정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 변경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대세는 재생에너지와 어쨌든 친환경 에너지를 가지고서 100%로 좀 가라. 뭐 알리백이라고 하는 정책도 있고요. 또 뭐 거기에는 원전은 포함시켜야 되니까 이제 뭐 그 카본 프리 CF100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정책을 하든 간에 그 국가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른바 원전 비리 수도 없이 많죠. 원전 관련한 산업과 원전 관련한 인사들이 원전 관련한 비리들이 많아서 수사되고 구속되고 처벌받은 적이 많고 또 뭐 태양광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 정책적으로 그 육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금이 들어가고 보조금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부적절하게 부당하게 실력도 없고 실제로 뭐 그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거는 적발해내고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원전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뭐 기존의 화력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책이든 간에 이렇게 끼어드는 먼지가 묻는 행위들 이런 것들은 다 털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것이 새로운 정부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대한 혹은 친환경 에너지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나가려고 했었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거리두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이걸 위한 어떤 밑밥 깔기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과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RE100, 재생에너지 100%로 하기 위한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한 이쪽 에너지를 가지고서 기업을 만들고 경제를 구축하자라고 하는, 심지어는 유럽에서는 이런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무역 장벽까지 쌓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런 세계적인 흐름은 발맞춰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 지적할 수 있죠. 당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왜 엄정하게 이 국민 세금인데 국민들 전기요금으로 낸 돈에서 상당수 보조금으로 전용도 했는데 이걸 왜 엄정하게 집행하지 않고 이렇게 구멍 뚫린 것처럼 허술하게 집행했느냐라는 비판의 대목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허점을 엄청나게 많이 가진 정책이었죠. 그러니까 RE100, 그다음에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을 확대하고 대한민국이 이제 그 좀 깨끗한 에너지, 무공해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를 해야 된다는 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정책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술 개발하고 기술 투자하고 그래서 세계 제1의 그런 기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구축물이나 이런 시설물들을 설치해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저 패널들 있잖아요. 태양광 패널 전부 다 중국산입니다. 대한민국에 저거 못 만들어요. 기술적으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가격 차이 때문에 저 전부 다 중국 기업들 정말 신나게 해준 사업이 바로 이 태양광 사업입니다. 거기에 그 중국산 패널들을 전부 다 까는 사업에 보조금 줘가지고 저 깔게 해줬죠. 둘째, 인허가를 엄청나게 간소하게 해줬어요. 세상에 그 산에 있는 멀쩡한 나무들을 다 베고 나무를 심는 게 친환경 정책 아닙니까? 나무를 베고 거기에다가 저렇게 패널들을 쭉 설치할 수 있게 해준 거. 이걸 친환경 정책이라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다음에 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갖고 있는 저수지. 그 저수지에 90%까지 수면의 90%를 저 패널로 채울 수 있게 해주는 인허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새들은 어떻게 오고 거기에 그 수중 생물들은 어떻게 살고 환경 생태에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저 패널들이 저수지나 이런 데 계속 수면에 접촉되어 있으면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잖아요. 저거 다 금속으로 만들어진 건데. 그런 것들을 일체 검토 안 하고 무조건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허점들을 비치니까 이것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설치가 됐는데 여기에 이제 공무원들의 또 이 공직자들의 엄청난 도덕적 해이가 옵니다. 이때다 하고서 그 예전에 LH가 그 3기 신도시 그 만들 때 직원들이 알고서 다 땅 투기하고 돈 벌잖아요. 똑같아요. 야, 이거 정책의 허점 엄청나게 많다. 신재생 에너지만 하면 무조건 통과되고 돈 내려온다. 그러니까 본인 또는 가족들 시켜가지고 전부 다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게 한 것이 이번에 적발이 된 거죠. 이거는 정책의 실패고 무작정 한 것인데 이건 문재인 정부가 친환경 정책한다 하시고 아마추어들이 이거 만들어가지고 그냥 해야 돼 친환경 정책, 친환경 에너지 정책 해야지 하고서 정말 제대로 설계를 하나도 하지 않은 그런 무책임과 무식함의 전형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거기에다가 저 태양광 에너지는 저 원전 에너지보다 한전에서 사줄 때 4배 비싸게 사줍니다. 한전 적자가 지금까지 44조 원이에요. 문재인 정권 들었을 때 한전 흑자가 9조 원이었는데 9조 다 없어지고요. 돈이 있었던 거 없어지고 지금 44조 원의 적자를 가지고 있는데 국제 유가가 올라가서 한전이 경영 상태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이런 정책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유가는 올라가고 어려워지고 있는데 에너지 비용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거를 원전의 4배로 사주는 이런 정책을 하는 분들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뭐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당시에 있었던 정책인데 정책 책임자부터 시작해서 이 말단에 뭐 이런 거 해먹은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까지 전부 다 색출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용산 대통령실 이도훈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감사원의 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자, 이도원 대변인의 발언도 들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게 지금 공직기강에 지시한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게 감사원에서 수사기관의 수사도 의뢰한 부분도 있고 공직기관이 의사결정을 누가 했는지도 좀 보는 거니까 앞으로 좀 이 판이 좀 커질 것 같은데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좀 흘러갈까요? 일단은 감사원에서는 이제 감사가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사 요청을 하면 근데 이제 감사원도 아주 이런 조사 같은 것들을 잘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자료 같은 것들은 아마 잘 돼 있을 거고요. 이걸 가지고 검찰에서 관련된 사람들 수사해서 그 전모를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조금 전에 이양수 그 수석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은 진짜 우리나라의 그 장래 대계와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의 기관과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그 책임 소재가 규명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모든 국민들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서 이제 논란이 됐던 사례 있잖아요. 네. 알선을 해주고 주선을 해주고 용도를 변경해주고 그 회사의 대표로 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 위반 혐의가 될 수 있나요? 일단은 사후뇌물죄도 혹시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뭐 직권남용도 될 수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의 보조금을 어떻게 보면은 보조금법 위반도 되지만은 사기로 받아간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죄가 그 겹쳐져 가지고 중형이 처벌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 태양광 민간 업체 그러니까 로비를 하고 로비가 먹혔고 채용도 시켜준 저 업체도 그럼 처벌이 대상입니까? 그거는 뭐 뇌물을 갖다 준 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될 거고 그다음에 이게 태양광이 뭐가 문제냐면요. 저 패널들이 천년만년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패널들을 또 다시 다 수거해가지고 처리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또 환경 오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기에 어떤 중금속 성분이 들어있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원전 봉쇄하는데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나무가 뭐 250만 그루가 잘려나가느니 뭐 별별 이야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과연 뭐 우리나라가 사하라 사막입니까? 뭐 어딥니까? 그렇게 햇볕이 쨍쨍 나는 그런 나라도 아니고 비 한 번 오고 그다음에 새가 이렇게 뭐 배설물 하고 그러면은 저런 패널들의 효율성이 훨씬 더 떨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차근차근 이 정책을 시행했다라고 하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걸 다 그냥 싹 갈아엎고 그랬을 때부터 아 이거는 좀 뭔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하고 그 불안한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그러한 그 슬픈 예감은 항상 틀린 적이 없는 것처럼 지금 그런 문제가 또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저렇게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주고 해당 부지는 땅값이 100억이 뛰었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